안녕하세요. 라디오 브로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8살 된 아줌마인데 어렵게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24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사업가 집안의 아들이었고 저는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집안의 딸이었죠. 주변에서 다들 저한테 분소에 맞지 않는 결혼을 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 사람과는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되면서 같이 살게 된 거였어요. 남편은 제 친구 애인의 친구였는데 넷이서 늦게까지 놀다가 12시 통금 시간이 되는 바람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때 제가 혼전 임신이 되어버린 거죠. 처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안 좋은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혼자 가서 몇 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그냥 나오곤 했어요.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려니 너무 버거워 어렵사리 제 친구한테 임신 사실을 얘기했죠. 근데 제 친구가 자기 애인한테 얘기하면서 남편한테까지 이 얘기가 흘러들어간 겁니다. 며칠이 지나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은 제 팔을 꽉 붙잡으며 같이 살자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당신이나 나나 결혼할 나이 되지 않았냐며 부모님 성화에 선보러 다니는 것도 짜증났었는데 결혼할 구실이 생겼다며 당장 자기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전혀 저를 좋아하는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본인 도구로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남편한테 애인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저를 내세워 집안의 부인으로 앉혀놓고 지는 애인하고 사랑을 할 거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하라고 하는 본인 부모님의 말도 이제는 안 들어도 되고 손도 안 보러 다녀도 된다며 조화를 하는데 본인 아이를 임신했다는 건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는 그 집으로 인사를 갔는데 당연히 반대가 심했고 시어머니는 대놓고 애를 없애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남편이 아주 명연기를 펼치더라고요. 본인 엄마한테 나는 이 사람 없으면 나도 못 산다고 이 아이 가진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완전 딴 사람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니 시부모님도 도리 있나요? 같이 살라고 마지못해 말씀하셨죠. 그렇게 허락을 받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 표정이 아주 싹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너도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런 남편의 말에 무조건 알겠다고 했어요. 임신을 한 게 자랑은 아니니 쫓겨나지 않으려면 무조건 알겠다고 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제가 사업가 집안의 아들이랑 결혼하게 됐다며 좋아하셨어요. 홈전 임신이면 뭐 어떠냐고 좋은 곳으로 시집가면 그걸로 됐다고 시집가서도 시어른들 말씀 잘 듣고 잘 살라고 하셨죠.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무조건 시댁에 들어와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막달이 될 때까지 허리 한번 못 펴보고 일을 했거든요. 행여나 뱃속에 제 아이가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며 살았고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집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 말로는 애인한테 집을 하나 사줘서 그 집에서 지낸다고 아주 당당히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 낯선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었죠.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냐는 소리가 턱 끝까지 나왔지만 제 신세도 뭐 말할 처지가 아니라 조용히 지냈죠. 말이 결혼이지 결혼식도 없이 바로 그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딸을 출산하자마자 시댁에서 저더러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키울 테니 나가라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어요. 이런 핏덩어리를 두고 내가 어딜 나가냐고 하니 이미 니네 부모한테 돈을 다 줬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질 거면 니네 부모한테 가서 따지라고 절 내쫓았어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엄마를 찾아가니 엄마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그냥 잊으라고. 이 돈 받고 애 하나 낳아줬다 생각하라고. 저는 그 말을 하는 엄마한테 당신은 부모도 아니라고 하며 얼굴도 안 보고 혼자 살았어요. 평생을 혼자 살며 일을 했는데 20년 동안 웨딩 헬퍼로 살아왔어요. 흔히 웨딩 도우미라고도 하는데 결혼식장 가면 신부 뒤에서
드레스 잡아주는 사람들 보시잖아요. 그런 일을 해요. 그 밖에도 웨딩 촬영하는 곳에 가서 신부들을 전담해 도와주죠. 일당식으로 돈을 받는데 한 번 나갈 때마다 얼마씩 받는 돈으로 근근히 생활을 하며 살았어요. 제가 평생 살면서 웨딩드레스를 입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신부들이 웨딩드레스 입은 걸 보면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그 집에 두고 온 딸 생각이 나 모든 신부들이 다 제 딸 같은 마음으로 신부들을 대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장이 꼬인 듯이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식은땀까지 줄줄 흐르는데 인생에 한 번뿐인 남의 결혼식을 망칠 수 없어 꾹꾹 참다가 결국 쓰러지게 되면서 눈을 떠보니 응급실 병원이더라고요. 저는 평생을 이런 도우미로 살다 보니 저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인지라 병원에서도 제 걱정보단 제가 도와드렸던 신부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때 의사 선생님이 제게 다가왔고 이것저것 검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데 대장에 아주 큰 암덩어리가 보인다며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대장암 같아 보인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간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억울했어요. 역시나 조직 검사 결과 대장암 4기에 간 전이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암세포로 가득 차 있다고 했고 수술도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항암으로 연명 치료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데 저는 그거 안 하면 얼마나 살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2개월에서 3개월, 길어야 2년이라는 소견을 내리시더라고요. 그 소리에 항암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차피 저한테는 가족도 자식도 없어 희망이 아예 없는 삶이라고 했죠. 그러니 담당 교수님은 그래도 치료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일단 항암을 하고 지켜보자고 하셨죠. 집에 돌아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딸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부모 형제 얼굴도 보지 않고 살았는데 나한테 남은 건 암덩어리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은 그만두었는데 암에 걸렸다는 건 말하지 않고 그냥 그만두었어요. 다른 동료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혼자 그 힘든 항암 치료를 7차 정도 받을 때였어요. 제가 근무했던 웨딩샵 실장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는데 오늘 웨딩 촬영 때 신부님을 도와주기로 한 여사님께서 연락도 없이 펑크를 냈다며 오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사정사정 하는 겁니다. 하긴 저도 저번에 쓰러져 응급실을 가는 바람에 웨딩샵한테 큰 신세를 졌으니 알겠다고 했어요. 차마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컨디션이 괜찮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갔죠. 먼저 샵에 들려 웨딩드레스와 액세서리를 챙겨 신부님이 계시는 메이크업 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을 받고 계시는 신부님께 인사를 하러 갔죠. 이름도 참 예뻤는데 외모도 참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메이크업이 끝난 신부님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혀주는데 신부님이 성격이 원래 조용한 건가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은 건가 말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원래 말이 많은 편은 아닌지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신부님에게 드레스를 입혀주었죠. 근데 신부님 허리 쪽에 웬 손바닥 반만한 빨간 점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 점을 보는데 미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친딸도 이쪽 근처 어딘가 이런 빨간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딸 생각도 나면서 울컥한 기분이 들어 약간 눈시울까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신부님에게 마음이 많이 가서 정말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더운 여름인데 부채질도 해주고 시원한 얼음물도 갖다 주며 정성스럽게 케어를 해드렸죠. 그리고 신부님 또한 막상 촬영을 하다 보니 점점 표정이 밝아졌어요. 보통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는 드레스를 총 3벌 정도 갈아입는데 드레스를 갈아입을 때마다 탈의실에 들어가 신부님들과 사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긴 해요. 이번에도 이 신부님과도 사적인 대화를 좀 나눴어요. 자기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니 별 생각이 다 든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35인데 35년간 어떻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 복잡한 감정이 들어 기분이 좀 우울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신부님에겐 누구나 다들 그럴 수 있다고, 그게 과정이라고 하며 위로를 해주었죠. 저는 이렇게 우울해 보이는 신부님을 위해 더 정성스럽게 케어를 해드렸어요. 어찌 보면 제게도 더 의미가 있는 신부인 게 제 생애 마지막 신부님이니까 정말 잘해드렸죠. 그리고 촬영이 끝나 헤어지려고 하는데 신부님이 제게 일당 봉투를 주며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이모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 결혼식 때도 이모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이모님께서 엄마처럼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엄마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사실 제가 엄마가 없이 자라서 이런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쭈뼛 서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번호를 알려줬는데 신부님이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늘 정말 감사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요. 저도 그런 신부님의 번호를 저장하고 오늘 너무 행복했다고 연락을 드렸죠. 그렇게 번호를 저장하면 자동으로 카카오톡에 등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님의 프로필 사진들을 하나씩 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 사진들을 보고 순간 제 눈을 의심하고야 말았어요. 세상에, 거기 가족 사진에 신부님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저랑 30년 전에 헤어진 남자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케어를 해준 신부가 제 딸이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움켜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평생토록 보고 싶었던 내 딸을 죽기 전에 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랐죠. 그리고는 결혼한 것까지 제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름이 지나 딸아이가 저한테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더라고요. 이모님도 함께 하시니 청첩장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혼주의 이름을 봤는데 박현수. 네, 제 전남편 이름이 맞았습니다. 사실 남편까지도 아니지만 편의상 전남편이라고 칭할게요. 그 이름을 보고 또 한 번 가슴을 움켜잡았어요. 사실 전남편이 절 알아보면 안 되니 가지 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그 생각보다 제 딸아이의 결혼식을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고 2달 뒤 약속대로 저는 딸아이 결혼식에서 웨딩 헬퍼로 참석을 했어요. 전남편도 식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다행히 많이 망가진 제 얼굴 때문인지 절 못 알아보더라고요. 하긴 그 사람 저를 진짜 아내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어찌 보면 절 못 알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에게 고마웠던 건 제 딸을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준 게 그게 제일 고맙더라고요. 저는 딸 뒤에서 딸의 드레스를 정리해주며 딸이 결혼하는 그 모든 과정을 제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딸은 결혼하는 내내 한 번도 웃질 않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시리던지 왜 저렇게 행복하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 옆엔 아주 깍쟁이같이 생긴 여자가 한 명 앉아 있었는데 나이도 젊어 보이는데 부모님께 인사하는 순서 때도 제 딸아이 한 번을 안아주질 않더라고요. 되려 시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제 딸아이를 안아주셨죠. 마음 같아서 제가 대신 달려가 딸을 부서져라 안아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식이 다 끝나고 딸이 이부 드레스로 옷을 갈아입고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또 몸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진통제를 먹으려고 화장실 좀 다녀온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며 나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고 말았어요. 바로 제 전 시어머니였죠. 아니 분명히 식장 때는 안 보였던 양반이 식사를 하고 올라오셨는지 저도 놀랐고 시어머니도 화들짝 놀라시는데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냐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예전에도 네 딸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고 찾아오더니 이젠 결혼식까지 찾아왔냐?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제가 15년 전쯤 딸 얼굴 좀 볼 수 있냐고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알고 계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제발 조용히 좀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누가 들으면 어떡하냐고 하니 시어머니는 더 방방 뛰었고 전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일단 뒤를 돌아 화장실로 가려고 했어요. 아니 근데 제 딸이 언제 밖으로 나왔는지 저와 시어머니가 나눈 모든 대화를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이모님이 제 엄마인 거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식이 끝나자마자 딸이 없을 때 탈의실로 들어가 드레스를 챙겨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했어요. 그러니 제 딸이 탈의실에 들어와
제게 봉투를 주며 이모님 이거 가져가셔야죠 라고 하는데 차마 그 돈을 받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딸한테 이거 축의금이다 라고 생각하고 넣어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잘 살라고 했죠. 슬퍼 보이는 표정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하니 제 손을 잡으며 엄마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냐며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 말에 30년간의 세월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저도 그런 딸을 꽉 안아주며 터져나올 것 같은 울음을 꾹 참았어요. 딸은 제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며 아빠가 항상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살아있을 줄은 몰랐다며 꿈만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저를 더 힘들게 했죠.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또 딸에게 상처를 줘야 되는 것 같아 제가 죄인 같았어요. 그렇게 모든 식이 끝나고 제 딸이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는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만나자고 하는 날 저는 일부러 가발을 쓰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투병할 때 썼던 모자를 쓰고 나갔는데 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머리가 왜 그러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딸에게 이 모든 사실과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났던 일까지 전부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러니 딸은 어린아이처럼 절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또 헤어져야 되냐며 나도 엄마 딸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저도 그런 딸에게 너무 그리웠다고, 너무 많이 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만나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른다고 했죠. 엄마 없이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딸은 제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엄마랑 못 해본 걸 해보겠다며 매일 주말을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점점 체력이 약해지고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딸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 하고 있어요. 왜냐면 딸의 버킷리스트를 다 들어주고 눈을 감고 싶거든요. 그때까지 제발 몸이 버텨주었으면 하는 게 제 작은 소망이고 매일같이 신에게 기도를 해요. 단 3개월, 아니 한 달만이라도 제가 엄마 노릇 좀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지금까지 라디오 브루였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